자, 26번. 자, 대생이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생은 어떤 그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어떤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제목을 사용하고 있고, 자, 김광균 시인이라고 하면 1930년대를 대표하는 모더니즘 계열의 그런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회화적인 그런 시풍을 많이 사용했고, 자, 어떤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회화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미지즘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1번과 2번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1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향료라고 하면은 어떤 향기가 나는 그런 물질이 되겠죠? 자,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라고 했을 때 뭐뭐한 듯.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직유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뭐한 듯. 이거는 직유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곱다란 노을 위에라고 표현을 할 때도 곱에다가 줄표를 여기 넣어서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게 뭐냐면은 그 원관념은 노을이 되겠죠. 그 어떤 불그스름한 그런 노을을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랗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이 노을이 진 아름다운 하늘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노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향료라고 하는 후각적인 이미지로 자, 전이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시각의 후각화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각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신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전봇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봇대,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시적인 표현은 실제로는 전신주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고 전신주가 점점 어둠에 묻히는 모습 또는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싹 기울어지는, 해가 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울어지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1의 1년은 노을 진 어두운 하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먼 고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 뒤에 줄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고가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가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시에서는 2번의 뜻으로 보면 되겠죠. 높이 건너질러 가설하여 고압 전류를 송전하는 전선. 자, 노을이 낀 하늘의 그 위로 여러 가지 고가선, 전선들이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 고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밤이 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가선 위로 별이 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별이 뜨는 모습을 밤이 켜진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뜨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자,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구름은 장미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죠. 자, 우리는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구름을 장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직유법처럼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뭐뭐 같이 뭐뭐인 양. 자, 이런 어떤 연결해주는 연결어가 없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유법은 연결어가 없이 A는 B다라고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름은 한 다발 장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보랏빛 색지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랏빛 색지는 어두워지며 노을에 물든 하늘을 보랏빛 색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구, 칠한, 한다발, 장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노을에 물든 구름은 흰색의 구름이 아니겠죠. 붉으스름한 그런 색깔을 띠면서 마구 칠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의 그 정형적이지 않은 그런 자유로운 그런 구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1년은 장미처럼 붉게 물든 구름을 묘사하고 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라고 했습니다.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자, 능금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나무라고 보면 되겠죠. 사과나무. 부을면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을면 이렇게 말했죠. 부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적 허용으로 봤을 때 원래 문법대로 써준다면 불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불면. 근데 여기서는 시적인 표현으로 부을면 이렇게 세 글자, 두 글자를 세 글자로 늘려서 표현했고 꺼질 듯이 직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을면 꺼질 듯이. 이 말은 자, 목장의 깃발과 능금나무를 마치 촛불처럼 자, 불면 꺼지는 것은 원래 촛불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불면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들길에 화자의 고독감이 지금 이입이 되어 있는데 들길을 꾸며주는 단어가 뭐냐면은 외로운이라는 단어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외로운. 자, 이런 외로운이라는 단어는 자,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단어가 되겠죠.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화자의 정서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 그래서 자, 화자는 어떤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노을이 지고 있는 이런 하늘과 구름에 그 해가 지고 있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 단어 들길의 역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외로운 들길이라고 해서 쓸쓸한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들길은 화자의 고독한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이게 중요하겠죠? 화자의 정서. 자,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사라질 듯한 황혼 무렵의 풍경을 꺼질 듯이 그리고 외로운 들길. 자,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화자의 외롭고 고독한 심리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에서 외롭다라는 단어가 드러났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김광균의 대생이라고 하는 시는 자,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회화적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시를 읽었을 때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시를 읽는데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서정적 그리고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격을 정리해주고 자, 주제는 노을이 지는 황혼 무렵의 외로움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 황혼 무렵의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고독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보겠습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번 회화적 수법으로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래서 김광규는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 이미지즘 계열의 시인이다. 이렇게 모더니즘 계열, 이미지즘 계열의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을 보면 자, 황혼의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상황은 마찬가지로 자, 황혼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우리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그 때를 우리가 황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면은 자,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가 어떤 시선으로 이동하는지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의 부분에서는 화자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하늘. 자, 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자, 구름으로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구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들길로 시선이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들길로 정리하고 문제 3번.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았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외로운 들길 할 때 3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세 글자로 적어주면 되겠죠. 3음절은 세 글자. 그래서 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외로운 이렇게 세 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27번 김광균의 설야 같이 한번 봅니다. 설야. 자, 우리 제목을 보면 자, 이건 눈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눈이 내리고 있는 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밤에 눈이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는 그런 화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모두 6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보면 자,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먼 곳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적 허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두 글자를 원래는 자, 먼 한 글자로 우리가 맞춤법에 맞게 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머언이라고 표현했고 자 여기서 그리운 소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모가 되어 있는 것은 눈을 나타내는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밤이고 지금 네모에 있는 거는 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눈이 내리는 거를 그리운 소식이 전해져 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밤입니다. 한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깊은 밤, 그리움이 간절해진다. 이렇게 그리움이 간절해지는 시간이다. 소리 없이 흩날리는 것은 바로 눈이 되겠죠. 그래서 자, 깊은 밤에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는 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호롱불은 옛날에 밤에 이제 방에 불을 켰다. 밑에 기름이 들어가 있고 안에 심지가 있겠죠. 그런 불을 밝히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호롱불이 여위어 간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지나갔다. 이런 뜻이고 자, 이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서글픈 옛 자취인 양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뭐인 양 자 뭐뭐인 양 이게 바로 직유법이 되겠죠. 직유법 자 뭐뭐인 것처럼 눈이 내린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뭐뭐인 양 우리 끊어 읽을 때 반드시 뭐뭐인 양 여기서 끊어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글픈 옛 자취가 뭘 의미하냐면 눈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눈이었고 이것도 지금 네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자 서글픈 옛 자취는 눈을 의미한다. 흰 눈이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글픈 옛 일을 추억하게 하는 흰 눈. 밤에 흰 눈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옛날 일이 떠오른다. 추억이 떠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하이안 입김 절로 가슴에 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안 마찬가지로 우리 시적 허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안은 원래 하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두 글자를 세 글자로 표현했다. 하이안 입김 절로 가슴에 매어라고 있습니다. 자, 눈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친다.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화자의 내면의 공간을 지금 꼭 등불을 켰다처럼 이렇게 시각화해서 나타내고 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그 마음 속에 등불을 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홀로. 자, 홀로라고 하는 단어는 화자의 어떤 쓸쓸함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밤 깊어 뜰에 내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뜰에 내리면 이런 표현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뜰에 내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자,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마찬가지 시적 허용 봐주면 되겠죠. 원래는 먼 이렇게 해주고 여인의 옷 벗는 소리는 지금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모가 되어 있는 것의 원관념은 뭐라고 봐주면 되겠습니까? 눈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눈이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인의 옷 벗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는 시각적인 심상이고 이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 굉장히 청각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감각, 시각의 청각화로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눈이 내리는 모습을 굉장히 환상적이고 신비한 분위기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미한 눈발. 자,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이뤄진 추억의 조각. 이것도 우리가 원관념은 무엇이다? 눈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희미한 눈발을 보면서 누군가의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고, 싸늘한 추회라고 했습니다. 추회. 자, 추회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간 잘못을 뉘우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어떤 추억의 조각이고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정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쁘게 설레인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라고 했죠. 자, 지금 눈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라고 있습니다. 홀로. 자, 마찬가지로 시적 허용으로 봐주면 되겠고 원래 이 세 글자는 원래는 홀로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두 글자를 세 글자로 표현했다. 차단한 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단한 의상. 자, 이 차단한 의상도 우리가 원관념은 눈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여기서 차단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차갑다 또는 뭔가를 차단하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눈을 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 눈은 내려서 쌓여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흰 눈이 내리고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내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내 슬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 화자의 정서는 슬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리고 있는 눈 위에 화자의 슬픔이 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자, 눈을 바라보고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눈을 내리는 걸 보니까 옛 일을 떠올려서 그리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조관념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 자취,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뤄진 추억의 조각, 차단한 의상 이렇게 5가지의 소재로 보조관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사용된 보조관념은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자유시, 서정시. 자, 슬픈 느낌, 애상적,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다. 자, 눈 오는 밤에 느끼는 그리움과 애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눈 오는 밤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긴 화자의 서글픔과 애상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 형상화 알아두면 되겠죠. 자,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심화된다. 그래서 자, 그리운 소식이라고 했을 때 그리움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서글픔으로 심화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2번 참신한 비유와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흰 눈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인 나가 나오고 눈 내리는 전경 속에서 옛 일을 땡땡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추회, 슬픔을 정서 태도로 한다. 옛 일을 추억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이 시에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는 당연히 무엇이다.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소재는 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비유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 자취, 추억의 조각, 차단한 의상. 자, 이거는 모두 무엇을 비유하고 있다? 자, 눈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정답은 3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얀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상념이다 정도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왜냐면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메인다고 했으니까 눈을 보면서 감정이 북받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